통찰의 시대, 뇌과학이 밝혀내는 예술과 무의식의 비밀. 에릭 캔델 지음. 챕터 1-2. 겉모습에 감춰진 진리의 탐구. 과학적 의학의 기원. 빈 의대는 빈 1900의 특징이었던 지식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아르투어 슈니칠러는 그곳에서 의사교육을 받았고 그 대학은 클림트의 미술과 과학에 관한 사유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폭넓게 영향을 미친 한편으로 빈 의대는 오늘날까지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학적 의학의 표준을 확립했다.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나 환자가 진료실로 달려와 숨이 가쁘다고 증상을 말하면 의사는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고서 환자가 호흡을 할 때 폐가 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거품 소리, 폐에 액체가 차서 나는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린다면 의사는 환자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추측할지 모른다. 그러면 의사는 환자의 가슴을 톡톡 두드려 메아리를 들어보면서 추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것이다. 정상인 소리보다 더 둔탁한 소리가 나는지 말이다. 이제 의사는 다시 청진기로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징후인 조기 심장 박동이 일어나는지, 심장의 승모 판막과 대동맥 판막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인 심장 잡음이 들리는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경험 많은 의사는 이런 식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도구를 써서 심장이나 폐의 기능 이상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청진기를 몸 바깥에 대어 몸속 깊숙한 곳을 살펴볼 때 현대 의사는 한 세기 전 빈 의대에서 완성된 과학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의학에서 쓰이는 이 현대적인 접근 방식의 기본 원칙은 표면에 나타난 증상의 아래로 향해서 피부 밑에서 벌어지는 질병 진행 과정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어떻게 의학에 출현한 것일까? 현대 역사학자들은 체계적인 과학이 17세기에 기원했다고 본다. 그러니 18세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유럽의 의학이 대체로 과학 이전 시대에 속해 있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당시 질병을 이해하는 핵심 도구는 의사가 병상에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과학과 인문학이 서로 별개인 두 문화를 대변하기 이전의 시대였다. 의학 학위는 그에 걸맞은 치료 능력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식을 갖추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사실 의학 학위가 자연 세계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에 프랑스 계몽주의의 위대한 사상가 중 몇 명, 드니 디느로, 볼테르, 장자크 루소는 인문학적 지식을 넓히기 위해 의학을 공부했다. 의학이 과학뿐 아니라 문화에도 역점을 둔 것은 18세기 말까지도 많은 의사가 여전히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처방하고 서기 170년경 로마에서 개업한 그리스 태생의 영향력 있는 의사 갈레노스가 정립한 의술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갈레노스는 인체를 이해하고자 원숭이를 해부했으며 그런 식으로 해서 신경이 근육을 통제한다는 개념 등의 몇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생물학에 안겨주었다. 하지만 갈레노스는 인간의 생물학과 질병에 관해 부정확한 개념들도 수없이 퍼뜨렸다. 특히 그는 히포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질병이 특정한 신체 분야의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4가지 체액인 점액, 혈액, 황담즙, 흑담즙의 불균형으로 생긴다고 보았다. 게다가 그는 내 체액이 정신의 기능도 통제한다고 믿었다. 흑담즙이 많아지면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그런 식이었다. 그에 따라 의사들은 증상이 기원한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피를 빼거나 설사를 일으키는 식의 치료로 내 체액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치중했다. 1540년대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의 인체 해부도, 1616년 윌리엄 하비의 순환계 발견 같은 실험 관찰,
1750년 조반디 바티스타 모르가니의 병리학 분야 창설 등을 통해 뇌체액설 같은 개념에 계속 의구심이 제기되었지만 갈레노스의 개념 중 일부는 19세기가 시작될 때까지도 여전히 의학교육과 임상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 전체적으로 과학에 기반을 둔 의학으로 나아가는 주요한 단계 중 하나가 프랑스 혁명 직후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다. 왕실이 의료행위와 부검에 가하고 있던 각종 제약들이 제거된 것이다. 그러자 프랑스의 의사, 외과의사, 생물학자는 의학교육과 의료행위를 재편하고 나섰다. 이제 의사가 되려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임상 실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당시 파리 의대를 이끌던 인물은 장 니콜라 코르비사르 네바레였다. 그는 나폴레옹의 주치의로 폐렴과 심장 기능 이상을 구분하기 위해 타진, 즉 가슴을 두드려서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한 선구자였다. 폐렴과 심장 기능 이상 둘 다 폐에 우려를 일으켰다. 이 초창기에 파리 의대에 역사적으로 공헌한 인물이 3명 더 있었다. 마리 프랑스와 사비에르 미샤, 르네 라에네크, 필리프 피넬이었다. 비샤는 유럽 최초로 치료를 하려면 사람의 해부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한 병리학자였다. 그는 인체의 각 기관이 몇 가지 유형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즉 다양한 세포가 모여 공통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한 기관의 특정한 조직이 질병의 실제 표적이라고 주장했다. 라에네크는 청진계를 발명하여 심장의 다양한 소리를 파악하고 그 소리를 부검할 때 발견한 해부학적 증상과 연관지었다. 피넬은 의학의 한 분야로서 정신의학을 창시한 인물이다. 정신병 환자의 치료에 인간적이고 심리학 지향적인 원칙들을 도입했고 환자들과 개인적이고 정신요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했다. 피넬은 정신병이 하나의 의학적 질병이며 유전적으로 정신질환 성향을 지닌 사람이 지나친 사회적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오늘날 우리가 대다수 정신질환의 원인을 바라보는 견해와 아주 흡사하다. 프랑스가 이렇게 새로운 과학 분야들을 창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앙 집중적 교육체계,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 덕분이기도 했다. 파리 의대는 기초의학과 임상치료의 표준을 설정했고 1800년에서 1850년에 걸쳐 유럽 의학의 체계를 세웠다. 시작이 이렇게 돋보였고 클로드 베르나르와 루이 파스테르 같은 생물학 분야의 창의적 거장들이 재직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은 1840년대 이후 프랑스 임상의학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루이 필리프 치하의 7월 왕정과 나폴레옹 3세 치하의 제2제정 기간에 우세했던 정치적 보수주의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의 중앙 집중적 교육체계는 점점 경직되면서 과학의 창의성과 질을 쇠퇴시켰다. 역사학자 에르빈 아커크네이트의 말을 빌리면 1850년 무렵의 프랑스 의학은 추진력을 다 써버리고 막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프랑스의 치료와 교육 분야에서 개척 정신이 소진되자 곧 외국인 의대생들이 파리에서 빈을 비롯한 독일어권 도시로 대규모로 빠져나갔다. 새로운 유형의 연구 중심 대학과 연구소가 세워지고 실험실 기반 의학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들이었다. 파리의 병원들과는 정반대로 독일어권 국가의 주요 병원은 1750년 이래로 대학교의 일부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빈에서는 모든 임상 실습이 대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이루어졌고 대학교의 성적평가 기준에 맞추어 했다. 1850년 무려 빈 대학교는 독일어권 대학교 중에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이 되었고 그곳의 의대는 유럽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곳에 경쟁할 만한 곳은 베를린 의대밖에 없었다. 빈에서 과학의 토대를 둔 의학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이루어진 것은 그보다 한 세기 전이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빈 대학교를 개혁하면서부터였다. 그녀와 아들인 요제프 2세는 의학교육과 의료가 국가복지의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의학 수준을 높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테레지아는 새로운 의학개혁을 이끌 수장으로 앉힐 출중한 의사를 찾고자 유럽 전역을 뒤졌다. 이윽고 1745년에 네덜란드의 위대한 의사 헤라르트 판스비텐을 끌어올 수 있었다. 판스비텐은 현재 제1차 빈의대라고 알려진 것을 창설했다. 이 학교는 빈의학을 인문철학과 히포크라테스 및 갈레노스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돌파리 치료 행위에서 자연과학을 토대로 한 치료로 변모시키기 시작했다. 1783년 황제 요제프 2세는 종합의료기관을 설계하라고 명을 내렸고 1784년 판스비텐의 후계자인 요제프 안드레아스 폰 스티프트는 빈 종합병원을 개원했다. 규모가 더 작은 빈의 병원들은 문을 닫았고 모든 의료시설을 이 거대한 종합기관으로 이주시켰다. 이 기관은 병원 본관, 산부인과 건물, 소아과 건물, 진료소, 정신병원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럽 최대의 의료기관인 빈 종합병원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의학의 중심지가 되기를 열망했다. 세포병리학의 아버지인 베를린의 루돌프 피르오는 빈 대학교 의대를 의학의 메카라고 불렀다. 1844년 스티프트의 뒤를 이어 카를 폰 로키탄스키가 빈 의대 학장이 되었다. 그는 생물학과 의학의 모더니즘을 도입했다. 인류를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생물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윈의 견해에 공감한 로키탄스키는 30년 동안 학장으로 재학하면서 빈 의대를 제2차 빈 의대로 재편하고 의료 행위를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 결과 빈 의대는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로키탄스키는 임상 관찰과 병리학적 발견을 체계적으로 연관지어 의학에 더 확고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했다. 파리에서는 임상의 본인이 병리학자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의사들이 병리학적 분석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질병을 진단하는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가 없었다. 로키탄스키는 임상의학과 병리학을 별개 학과로 나누고 각각을 경험이 풍부하고 매우 유능한 전문의의 손에 맡겼다. 모든 환자는 의사의 진찰을 받고 사후에는 병리학자의 부검을 받도록 했고 두 전문의는 자신들이 발견한 사항을 연관지었다. 이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토대는 앞서 말했듯이 빈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즉 병리학 과장의 감독 아래 부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844년 로키탄스키가 그 자리에 취임했다. 30년에 걸쳐 재직하는 동안 그는 동료들과 함께 약 6만 건에 이르는 부검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직과 기관의 질병에 관해 엄청난 양의 지식을 습득했다. 두 번째 토대는 빈 종합병원에 있었던 한 명의 뛰어난 임상이었다. 바로 로키탄스키의 제자이자 동료인 요제프 슈코다였다. 슈코다의 임상 진단 실력은 로키탄스키의 병리학적 진단 능력에 비견될 만큼 뛰어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협력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 결과 깊은 동료애가 형성되어 전문 분야 사이의 편가르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엄밀한 협력 과정을 통해 빈 의대는 병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얻은 질병에 관한 통찰을 부검실에서 얻은 통찰과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었다. 또한 그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토대로 질병을 이해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사들은 임상, 병리학적 상관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후로 쭉 이 과정은 현대의학의 특징이 되어 왔다. 로키탄스키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병리학자 모르가니의 지적 후계자였다. 모르가니는 갈레노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임상 증상이 개별 기관의 장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고통받는 기관이 내는 울부짖음이 바로 증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질병을 이해하려면 먼저 몸에서 질병이 기원한 부위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후 부검을 임상 관찰자로부터 나온 추정이 옳은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쓸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은 장애마다 생물학적 근원을 따져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장애를 일으킨 구체적인 기관을 찾아서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낳았다. 맹장염, 폐암, 심장기능 이상, 위염이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루키탄스키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먼저 질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진단은 환자를 진찰하고 징후와 증상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내릴 수 없었다. 같은 기관에서 부위가 다를 때에도 심지어 질병이 달라도 같은 징후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사후 부검을 통해 병리학적 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환자의 징후와 증상을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능할 때마다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임상 관찰 자료와 연관지어 살펴야 했다. 다행히도 슈코다는 루키탄스키의 과학적 접근법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환자들을 진찰할 때 그 방식을 적용했다. 본래 심장질환과 폐질환을 담당하는 전문의였던 그는 타진과 청진의 사용법과 이론적 토대를 크게 개선했다. 슈코다는 라에네크의 청진기를 이용해 환자의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와 잡음을 상세히 연구한 뒤 그 소리를 루키탄스키가 환자의 사후에 부검을 통해 알아낸 심장 근육과 판막의 손상 자료와 연관지었다. 또 그는 심장 소리의 물리적 토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시신을 대상으로 실험도 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심장 판막이 열리고 닫히면서 내는 정상적인 소리와 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심장 잡음을 처음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슈코다는 심장 소리를 잘 듣는 전문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소리의 해부학적, 병리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탁월한 해석가가 되었다. 그의 해석 방식은 현대의학의 표준이 되었다. 슈코다는 폐를 진찰할 때에도 이와 비슷하게 엄밀한 접근법을 적용했다. 그는 청진기로 환자의 호흡 소리를 들은 뒤 그 소리를 빈의 요제프 레오폴트 아우엔부르거가 그보다 앞서 개발한 청진법을 썼을 때 들리는 소리와 연관지었다. 이 청진법은 가슴을 두드리면서 가슴 안의 울혈 때문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소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진단의 정확성을 높인 공로로 슈코다는 현대 진단학의 창시자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환자를 진찰할 때 균형 잡힌 과학적 접근법을 택한 최초의 진단 방식이었다. 의학사였던 에르나 레스키는 이렇게 썼다. 슈코다 덕분에 의료 진단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준의 확실성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심장 판막 손상에서 비롯한 질병의 대다수는 병상 옆에서 청진기를 대고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서 슈코다가 개발한 기준을 이용해 그 소리를 해석함으로써 첫 진단을 내린다. 루키탄스키는 슈코다와 협력하면서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는 1849년부터 3권짜리 주요 저작인 병리학적 해부 구조 편람을 출간했다. 최초의 병리학 교과서였다. 이 책에는 다양한 조직의 병리학적 해부 구조가 하나하나 다루어져 있었다. 더 나아가 루키탄스키는 그 책을 진행될 대로 진행된 질병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완치하려면 의사는 그 병의 기원과 자연적인 진행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론을 역설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빈 의대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자 수많은 외국 학생이 빈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많은 미국인 학생이 빈 의대로 찾아왔다. 19세기 미국의 의학교육 및 치료는 몹시 형편없었던 반면 빈 의대는 점점 더 우수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고 시신도 부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루키탄스키가 이끌던 시기가 우연히도 링슈트라세가 건설되고 무수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빈이 활기 넘치는 현대적인 대도시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하고 있던 시기와 겹쳤다는 점도 이 학생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기여했다. 지성사가인 앨런 제닉과 스티븐 툴미는
미국의 현재 의학 수준이 높은 이유는 어느 정도 미국의 의학 수준이 낮았던 시기에 수천 명의 의대생들이 빈으로 와서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주요 의학기관을 창시한 인물 중 몇 명, 윌리엄 오슬러, 윌리엄 할스테드, 하비 쿠싱은 지도자의 지위에 오르기 전에 빈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로키탄스키가 빈 의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소속 분야 임상 연구와 병리학적 연구에서 독창성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대의 조직 개편, 집행, 영향력 파급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빈뿐 아니라 서양 세계 전체에서 병리학적 해부 구조가 의대 교육 과정의 중심에 놓이도록 했다.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질병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할 때 그를 비롯한 빈 의대 교수진은 현대 과학적 의학의 토대를 이루게 된 개념을 주창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와 임상치료는 서로 분리할 수 없고 서로 자극하며 환자는 자연의 실험 사례이고 병상은 의사의 연구실이며 대학의 교육병원은 자연의 학교라는 것을 말이다. 또 로키탄스키와 스코다는 질병의 다양한 단계를 비교함으로써 질병 진행 과정이라는 개념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했다. 각 질병이 자연사를 지니며 생성부터 종말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는 개념이었다. 이전 세기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의학계에서 기원한 다양한 생물학적 흐름을 종합한 관점을 수립하고 그것을 가르친 인물로서 로키탄스키는 의학의 다방면으로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 더군다나 그는 임상, 병리학적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원자론의 창시자인 고대 그리스 철학사 아낙사고라스의 통찰을 의학에 적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상이란 숨겨진 것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로키탄스키는 진리를 발견하려면 겉모습 아래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념은 테오도어 마이네르트,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 에빈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요제프 브로이어, 지그문트 프로이트, 아르투어 슈니칠러를 통해 신경학, 정신의학, 정신분석, 문학으로 확산되었다. 빈 모더니즘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특히 흥미로운 점은 로키탄스키의 영향력이 동료 해부학자인 에밀 주커칸드를 통해 클림트를 비롯한 빈의 표현주의 화가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국과학 아카데미의 회장이자 교육부의 전문위원으로서 로키탄스키는 연구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빈 과학의 대변자가 되었다. 또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로키탄스키를 오스트리아 의회의 상원 의원으로 지명하면서 그는 대중적인 지식인이 되었다. 그는 강력한 대변인이었고 더욱 막강해진 지명도와 영향력을 이용해 빈 대중에게 자신의 사상을 보급했다. 그의 견해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빈 의학계만이 아니라 빈 문화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심층에 놓인 생물학적 규칙들을 탐색하려는 모더니즘의 흐름을 촉발했다.